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첫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연설을 보이콧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규탄 시위를 벌였는데요. 내란 특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특검의 영장 청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생예산 설명을 외면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파렴치한 행태라며 작년에는 윤석열 대통령, 올해는 국민의힘이 보이콧한 릴레이 보이콧은 오직 윤 전 대통령 지지층에게만 박수받을 정치쇼라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민생을 위한 시정연설 자리가 극한 대립의 장이 된 국회. 과연 누구를 위한 공방인지 모르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웰메이드 가지요. 멋진 옷이 필요할 때 웰메이드 가지요. 잘 만든 옷, 잘 만든 옷 언제나 우리 곁에 웰메이드 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다들 또 음악 크게 듣네. 차에선 다들 이렇게 들어요. 그럼 경고음도 못 듣고 위험해. 네네, 알았어요. 당신을 아끼는 잔소리처럼 당신을 지키는 현대 SUV 2016 투싼은 모든 트림에 꼭 필요한 지능형 안전사양이 기본.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1월 4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엄마의 마음으로 바라본 세상사 김세롬의 세상맘사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국립경북대학교 학사 구조 개편에 인문문화학부 교수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이야기 들어봅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젊은 엄마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 김세롬의 세상맘사 안동시의회 김세롬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라디오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 마음이 편안한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을 꿈꾸는 안동시의원 김세롬, 비가 오는 날에도 바람 부는 날에도 세상 이야기 함께하는 김세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네. 지난주였죠. 12구 이태원 참사가 있었던 날 올해도 의원님은 역시나 안동문화의 거리에서 추모 분향소를 운영하셨더라고요. 아, 네. 이 유가족과 함께 했다고 저희 안동 MBC 뉴스데스크에서도 보도를 했는데요. 현장 어땠나요? 네, 사실 유가족에게 알리는 것마저 결례가 될까 싶어서 조용히 운영하던 추모 분향소를 작년에 유가족분들이 아시고 찾아와 주셨고 올해는 유가족분들과 함께 운영을 했습니다. 네. 생존했다면 원래 34살이 되었을 우리 홍희성 군의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고인을 기억하는 자리도 가졌었는데요. 사실 분향소를 지키는 내내 매순간 목이 메이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올 6월에 진상조사가 뒤늦게 시작된 만큼 발빠르게 행정기관이 움직여서 이 159명의 고인들이 더 이상 억울할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진상규명이 명확히 되길 함께 바라보겠고요. 그나저나 요즘 또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굉장히
차가워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년들 마음에도 좀 쓸쓸함이 묻어나는 계절이 아닌가 싶은데요. 의원님은 요즘 청년들이랑 어떤 이야기 많이 나누시나요? 네, 진짜 가을이 짧습니다. 요즘 만나보면 청년들 이야기의 첫마디는 버티는 게 일상이다라는 말입니다. 네. 취업 준비도 월세도 부모님과 세대 차이도 다 청년들이 짊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이들이 단순히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확실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의지를 담아 경상북도 청년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의 세상맘사 주제는요? 네, 경상북도 청년 정책, 숫자 속의 청년, 예산 속의 미래입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청년위원회에서 발간한 2025 경상북도 청년 정책 백서를 보면 우리 경북의 청년 정책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또 어디에 한계가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저도 이 백서 제작에 함께 참여했는데요. 네. 수치로 보면 경북의 청년 정책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숫자만 늘어난 정책도 많습니다. 일단 예산이나 정책 규모는 꽤 커졌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경북의 청년 정책 예산은 2021년 전체의 1.8% 수준이었는데 2025년도는 2.36%로 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좀 증가한 것 같은데 잘 살펴보니 시군을 모두 합친 전체 지방재정 대비로 보니 전체 예산의 고작 0.45% 수준에 불과합니다. 즉 도본청은 청년 정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시군 형장까지는 예산이 내려가지 못하고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결국 현장에서 청년들이 직접 느끼는 체감도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그렇군요. 이 청년 정책의 핵심은 결국 이 예산이 어디로 가느냐일 텐데요. 그렇죠. 경북 시군 중에서 청년 예산을 가장 적극적으로 쓰는 곳은 어딘가요? 제가 이럴 때 자신 있게 안동입니다라고 정말 외치고 싶은데요. 네. 안타깝게도 영주시입니다. 영주시는 2025년 기준으로 청년 예산 비중이 무려 9.12%, 도내 최고 수준입니다. 청년 창업과 정착 지원, 문화 참여를 하나의 수단 구조로 연결한 덕분입니다. 또 좋은 사례는 청도군입니다. 그 청도군은 예산 규모는 작지만 청도 청년문화제, 로컬페스타처럼 그 지역 밀착형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내가 이 지역의 주인이다라는 자부심을 갖게 하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역마다 차이가 크면 청년들의 기회도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경북 내에서는 우리가 동일할 줄 알았는데 예산을 들여다보니 한 명당 투입되는 금액이 최대 7배 이상 차이 나는 시군이 있습니다. 네. 찾아보니 포항시가 1인당 약 31만 명을 쓰는 반면 청도군은 4만 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청년이 지역 안에서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청년들이 서울로 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정책 격차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당장 포항시만 하더라도 1인당 31만 원이 투입되는데 청도군은 4만 원 수준이면 이게 굉장히 금액이 차이가 큰 건데 그럼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한 해법은 뭐가 있을까요? 한 3가지 정도로 줄여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과 보조금 제도를 도입해서 예산이 작아도 성과가 높은 지역에는 추가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중복 사업이 정리되어야만 합니다. 그 경북 내 청년 사업 중에 약 27%가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집행과 평가에도 참여하는 거죠. 네. 근데 영주도 이야기 나오고 청도군도 나오고 포항 이야기도 나오고 근데 안동 이야기는 지금 나오지 않았단 말이죠. 혹시 안동에서 하고 있는 청년 정책 중에 청년들이 체감하기 좋은 정책이 있다면 예를 들어주실까요? 이거 제가 셀프로 제 칭찬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좀 머쓱한데요. 네. 작년에 청년들이 국가에서 인증하는 자격증과 어학시험 등에 응시할 시에 응시 비용을 최대 10만 원을 돌려주는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을 안동시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호응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본 예산을 올리고 추경에도 또 추가로 예산을 잡기도 했는데요. 네. 총 금액은 뭐 몇천만 원밖에 안 되지만 청년들이 정말 피부에 와닿는 이제 제도다라고 얘기했고, 이 제도는 제가 작년에 안동시 청년기본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후에 그 근거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업이 당연히 많아야 하는데 그동안은 없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빚을 받고 있어서 이게 빚을 받을 사업이 아니고 당연한 건데 하는 좀 아쉬움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의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많은 분들이 오늘 또 듣고 자격증 어학시험에 응시할 때 응시 비용을 최대 10만 원 돌려준다는 이 지원 사업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앞으로는 이 청년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의 주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정확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저는 청년 정책을 그 미래의 한마디로는 정리하자면 지원받는 청년에서 기여하는 청년으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청년이 지역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가는 구조로 바꾸자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그 백서에 제안된 내용 중에서 청년활동 참여형 기본소득제라는 게 있는데요. 그런 것도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청년활동 참여형 기본소득제.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년수당이랑은 뭐가 다른 건가요? 청년수당은 기본적으로 소득보전 중심의 정책입니다. 서울시나 경기도처럼 일정 기간 동안 현금이나 지역화폐를 지급해서 청년의 생활비를 덜어주는 제도죠. 기본적으로 청년수당은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청년활동 참여한 기본소득제가 이번 백서에서 제안되었는데요.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여하면 그만큼의 보상을 더 주자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청년이 돌봄활동, 기후환경활동, 지역축제, 기획 같은 이런 공익사업에 참여하면은 활동 시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지급을 하자는 내용이고요. 네. 곧 지역 사회에 어떠한 참여를 하면 그게 곧 수입으로 오고 기여가 곧 자립이 되는 그런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청년수당은 생계를 잠시 도와준다 이런 개념이라면 청년활동 참여형 기본소득제는 청년이 스스로 사회 속에서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청년수당은 출발점이 되어주고 참여형 기본소득이라는 거를 경북에서 하게 되면 지속 가능한 여정을 만들지 않겠냐라는 건데요. 단순히 지원을 받는 청년이 아니라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간 주체로서의 청년을 세우는 겁니다. 경북이 아마 추진을 하게 된다면은 경북형 청년수당 플러스 이런 직접적인 또 참여형 수당으로 또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북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청년 정책의 초점은 청년이 지역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드는 데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이게 정말 좋은 관점인 것 같은데요. 청년이 지역의 손님이 아니라 지역을 함께 일구는 주체로 서는 구조. 이게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경북이 만들고자 하는 지속가능한 청년 정책의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지원에서 참여해서 정착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면은 청년 정책은 단기 예산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 설계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숫자를 넘어서 사람으로 또 예산을 넘어 관계로 이어지는 정책을 경상북도가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더욱이 이런 제도가 또 청년들에게도 자존감을 키워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나는 도움받는 사람이 아니라 지역을 바꾸는 주체다 이런 인식이 퍼져야지 진짜 청년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청년센터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경북은 이미 18개 시군이 청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행정과 청년을 연결하는 거점이다. 지역 변화의 실험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아직 안동은 청년센터가 없는 시군 중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뭔가 청년 지식산업센터는 있습니다. 아하. 네. 청년 지식산업센터가 있고 청년센터는 아직 없다라는 거는 또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본다면 예산이나 행정 인력 한계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저도 이번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전체 예산에서 봤을 때는 적은 금액이어서 어떨까 하면서 그 예산마저 분석을 해보니까 이 예산 중에 운영비와 인건비가 전체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청년 예산 중에서 청년한테 직접 돌아가는 돈보다 행정 운영비가 더 많다는 거죠. 이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행정 중심에서 청년 중심으로 정말 바꿔야 되고요. 청년 정책을 매년 새로 만드는 거 말고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좀 묶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청년 정책은 보여주기용이 아니라 매해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김세롬 의원님의 오늘의 마음씨 생각은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산의 숫자는 청년의 꿈을 대신 말합니다. 청년 정책 예산은 행정의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내일을 지탱하는 약속으로 봅니다. 청년이 떠나면 지역은 결국 소멸하지만 청년이 머무는 지역은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경북은 변화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예산의 방향을 바꾸는 일, 그것이 곧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바꾸는 일입니다. 청년이 이 지역에서 살아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경북의 내일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숫자와 표 속에서도 결국 사람을 바라보는 정책, 그게 진짜 세상맘사의 정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도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동시의회 김세롬 의원과 함께 했고요.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해갈 인재를 키웁니다. 지역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새로운 도전을 위한 성인학습자 평생직업교육. 해외 우수인재 지역정착을 위한 명품 교육과정 혁신. 대학이 지역의 미래다.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 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전운전하 길 강조하는 배우 안길강입니다. 자율주행 시대 마냥 손 놓고 맹신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기술이 스마트해져도 운전할 땐 맹신이 아닌 당신을 믿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6시 24분 21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국립경북대학교가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며 학사 구조 개편에 나섰는데요. 최근 경북대 인문문화학부 교수들이 이 학사 구조 개편 추진에 반대하며 기초학문 보호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립경북대학교 인문문화학부 문화재유산전공 김형근 교수 연결해 이야기 들어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립경북대 문화유산학과의 김혜영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국립경북대에 갔다가 역동서원 촬영차 방문을 했는데 교수님들이 집회하는 현장을 직접 봤었거든요. 네. 현재 경북대에서 진행 중인 이 학사 구조 개편이 뭐고 어떤 점 때문에 반대하고 계신가요? 네, 힘든 하루를 보내고 휴식을 취할 우리 청취자분들께 또 무거운 주제여서 좀 송구스럽습니다. 현재 학력 인구 감소로 인하여서 지역대학이 위기입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 닫는다라는 좀 우픈 농담을 할 정도이죠. 그런 중에 정부에서는 5년간 1,000억을 지원하는 이른바 글로컬 30 공모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역대학이 사활을 걸고 이것에 선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결국 지역대학이 문을 닫느냐하고 연동이 됩니다. 네. 다행히 우리 경북대에서는요, 2023년 경북 도립대하고 통합하고 또 전통문화 기반 인문 특성화를 하겠다라는 아젠다로 다행히 선정이 되었습니다. 참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기쁨도 잠시 이 실행계획서에요. 2027년까지 131명의 정원을 감축한다는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줄일까에 대한 논의와 수기 과정이 없이 마치 인기가 없는 학과들을 통폐합함으로써 줄이겠다라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우리 인문대 교수들이 다 함께 일어선 것이죠.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혹시 어떤 전공들이 통폐합 위기에 놓여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세부 전공명을 공개하는 것이 꺼려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27년부터의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 신입생을 또 받아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제 메이저 방송에 언론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네. 이 중국 어문문학 전공하고요, 한자 문화 콘텐츠학 전공 이 두 개 학과가 통합 대상으로 지금 고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 학사구조 개편을 두고 인문학 죽이기다 이런 표현도 하시는데 이렇게 보시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인문학 전공은 그간 여러 번 학사구조 개편 과정 속에서 희생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옛날에 비해서 정원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죠. 네. 또 순수히 인문학 전공들이 사라지고 이른바 응용학문으로 대체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좀 시체말로 쫄아질 때까지 쫄아져 왔는데 또다시 이번에 인문학 전공 2개를 없애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다른 지역 대학 같으면 이제 좀 그러려니 하겠지만 네. 사실 우리 국립경북대학교는 안동이 품은 대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국립경북대의 태동이 안동대로 출범했을 때 1979년이고 이른바 국학결 중심으로 대학이 설립되었습니다. 안동이 정신문화의 수도라고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경북대 인문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국립경북대 글로컬 30 사업의 아젠다가 전통문화 기반의 인문 특성화라고 내세웠다고 하는데 결국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전공들이 인문학이란 말이죠. 그런데 인문학이 그 많지도 않은 인문학에서 2개를 없애겠다? 이번에는 2개 학과지만 내년에는 또 내후년에는 또 다른 과가 차지가 되면서 응용학문으로 이렇게 대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인문학 죽이기라는 표현을 한번 써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입학정원 감축안이 이미 글로컬 대학 사업 당시에 교육부에 제출한 실행계획서에 담겨 있었는데 이제 와서 문제가 되는 건 어떤 점 때문일까요? 네, 글로컬 사업 실행계획서에 인원 감축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된 이후에 우리가 이제 공유받은 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원 감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수기 과정이 없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물론 대학본부 측에서는 이 교과개선위원회, 개편위원회가 있어서 본부 측 구성원들도 있고 학생도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여기서 충분히 논의되었고 결정난 사안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 인문대 이쪽에서만 반대하고 이제 본부 측의 총장님 가까우신 분들로만 하면 거의 이제 게임이 되지 않은 거수이기 때문에 결국은
기울어진 운동장의 결정이다라고 하는 네. 것이 우리의 문제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공유되지 않았고 그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건 인원 감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성원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토론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데 그리고 2025학년도부터 학부 단위 모집으로 바뀌고 전공별 정원도 폐지가 됐거든요. 그럼 이런 제도 변경이 오히려 특정 전공 쏠림을 만들고 또 이게 다시 전공 폐지의 명분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바로 정확한 지적입니다. 쏠릴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해놓고 자 봐라 결과가 이렇게 나지 않았느냐 자 없애야 된다. 라고 명분을 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 학사 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이 안에 대해서 수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줄일 것인가. 우리가 정원 감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축해야죠. 그런데 이게 이를테면 모든 학과가 공평하게 고통분담 차원에서 같이 줄이자라고 하면 우리가 설득일 테는데 아니 인기 없는 학과를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인기 없는 잣대가 뭐냐는 말이죠. 이것이 소위 이제 보통 이제 대학의 평가를 위해서 외부 경영 컨설팅 업체들이 지표를 개발합니다. 네. 그런데 이때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학생,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이런 숫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문학 교수들이 주장하는 것은 양적 지표 말고 이런 양적 지표 말고 질적인 지표가 필요하다. 이것이 무엇이냐? 학문적인 기여도 또 이 학문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바 또 사회 문화의 영향력 이런 정성적 지표가 중시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이 함께 양적인 지표하고 함께 있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이죠. 그래서 지표 기준에 대한 논의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인문학의 위기가 비단 경국대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건데요. 우리 인문학이 이렇게 홀대받아도 되는 그런 학문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런 학문은 아닌데 우리가 경제 논리가 앞장서다 보고 또 국민들 피부에 이렇게 직감되어지는 것에 우리가 먼저 주목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이 인문학의 가치나 이런 필요성들이 잘 어필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사실 학문은 분절되지 않았어요. 학문과는 협업이 되어야 되고 또 통섭이 이루어집니다. 요즘 이제 AI가 뜨는 시대지 않습니까? AI의 시대에 중요한 것은 그 AI의 프로그래밍하는 코딩을 개발하는 개발 인력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공대 중심의 또는 컴퓨터 사이언스 계열의 인물인데 그들이 이러한 성과물들을 만들어냈을 때 당연히 이과적인 컴퓨터 사고가 기반이 되겠지만 이러한 창의성은 결국은 인간의 사고 영역이지 않습니까? 또 AI 시대가 발달되면서 그거에 따라서 나올 사회적인 부작용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제어하면서 이것의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해악 방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도 인간의 사고이죠. 그러니까 결과물이 AI, 컴퓨터 사이언스 이쪽 측면이어도 이것을 결과를 구성할 때 인문학적인 도움과 협업이 필요하다란 말이죠. 네. 요즘 인문학은 평생 교육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이 대학교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인문학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또 지역 정체성과 관련한 연구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안동다음이 무엇일까? 안동의 국학, 정신문화의 수도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안동에 적을 두고 있는 우리 국립경북대학교의 인문학의 연구가 간절한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주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또 크게 보면 이번 사태가 전국 지방대학의 공통된 위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대책은 뭐라고 보시나요? 네, 사실 인문학 관련 육성법이 존재합니다만은 이게 반드시 의무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네. 그런 와중에도 몇몇 대학교, 인근의 경북대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기초보호학문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제 학내 규정들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좀 국가 차원에서 된다고 한다면 이제 지역의 대학들도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를 제안해 봅니다. 기초보호학문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면 좋겠다. 또 기초학문에 대한 지원들이 이공대 중심으로 지원들이 확대되다 보니까 우리 또 인문학 지원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인문학 지원, 기초학문을 지원하는 어떤 보호기관
금이 신설됐으면 좋겠다. 또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것은 대학 평가 및 재정 지원을 할 때 평가 체계를 아까도 말했듯이 양적인 체계, 신입생 충원, 취업률 이런 것들 말고 질적인 측면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도 함께 고민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대책을 우리가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인문학 기초학문 보호를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국립경북대학교 인문문화학부 문화재유산과 김형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사 이슈를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지난주에 2025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성료됐습니다.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오늘은 경주 에이펙에 포함해 국가의전의 이모저모에 대해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눕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네, 저희가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다뤄봤는데요. 이면이랄까요? 속속들이 있었던 스토리들을 좀 오늘 나눠볼 텐데요. 많은 분들이 의전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이 의전이 왜 중요한지, 어떤 의미인지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의전은 외교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그래서 외교부의 누리집에 가보면은 재미있는 의전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요거 한번 찾아보시면 정말 꽤 재미있는 얘기 많습니다. 네. 일단 일반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의전, 영어로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외교 또는 국가가 관여되는 공식 행사에서 개인 및 국가가 지켜야 할 일련의 규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국가 간의 파워 차이는 당연히 많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원수나 외교관 등에 대한 의뢰는 비교적 동등한 지위로 지켜지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국가 간의 의뢰가 대등해야 한다는 이제 외교 관습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 의전이라는 말의 유래를 보면요. 영어로는 이제 프로토콜이라고도 하고 에티켓, 굿 매너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는데, 특히 이 프로토콜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의 프로토콜룬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토, 맨 처음이라는 것과 콜룬, 붙이다라는 단어의 합성입니다. 네. 원래는 이 공증문서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문서 맨 앞장에 붙이는 용지 뭐 이런 걸 뜻하는 거였는데, 이게 외교 관계를 담당한 정부의 공식 문서 또는 외교 문서의 양식을 의미하게 되었고요. 지금 프로토콜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의전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마도 국가 간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형식, 첫 번째를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외교라는 것이 의전이야말로 외교의 시작이자 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늘 이 화려한 의전 행사를 보면 레드카펫이 깔리잖아요. 또 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할 때 보니까 역시나 레드카펫을 깔던데요. 이 레드카펫은 왜 깔리는 건가요? 왜 그 영화제 보더라도 굉장히 잘생긴 이제 남자 배우와 아름다운 여자 배우가 레드카펫을 걷지 않습니까? 네. 막 기자들 막 사진 찍고 그러면 와 하게 되죠. 예, 예. 그렇죠. 그거 보면서 기분 좋고 그러는데, 그만큼 귀빈 대접하는데 접대한 데서 레드카펫은 언제나 빠지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상징이 되는데, 그런데 왜 레드카펫이냐? 네. 이게 중세 시대에 옷감을 염색하는 염료의 가격이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서민들은 감히 염색을 못했대요. 아하. 그리고 천연 염료는 대량으로 생산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매우 높았고, 그래서 오로지 왕이나 귀족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빨간색은 가장 비쌌대요. 무슨 뭐 이제 10kg 붉게 염색했는데 무슨 연지벌레라는 곤충이 뭐 14만 마리 필요하다. 어쨌든 이
왕이나 귀족만 사용할 수 있는 이 빨간색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래서 빨간색의 권위를 상징하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귀족을 대표하는 색이 유럽 왕실은 그래서 늘 레드카펫에 깔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귀한 손님을 위한 최고의 환대라는 뜻이 바로 레드카펫이라고 하고 그래서 영어로 융성하게 대접한다는 뜻을 레드카펫 트리트먼트라고 얘기해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예포거든요. 이 네. 포를 쏘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더 재밌는데요. 공항에서 이제 행사할 때 21발 예포를 발사하거든요. 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21발 발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 21발의 예포는 통상 로얄 살루트라고 부릅니다. 로얄 살루트는 딱 떠오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위스키. 아, 네. 네. 로얄 살루트 21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 위스키가 엘리자베스 2세가 5살 무렵부터 21년 후 대관식을 예상해서 숙성시킨 스카치 위스키예요. 아하. 그래서 1953년 6월 2일 엘리자베스 2세 대관식에서 발사된 예포의 수를 따서 로얄 살루트 21이라고 명명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예포는 원래는요. 이전부터 얘기하면 예전에 막 서로 싸우게 되면 이제 서로 전쟁을 하다가 싸우게 되면 경위 상대방에 대해서 이긴 쪽에 대해서 경위와 무장 해제의 표시로 중세 시대에 이미 그 전통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싸움에서 패한 적군으로 하여금 탄환을 모두 소진하게 하는 것이죠. 아하. 그리고 탄약을 재장전할 때까지 무력하게 방치되는 17세기 영국 해상 관습에서 유래됐다라고 합니다. 아하. 이게 뭐 여러 가지 좀 복잡하긴 한데 해상에서 네. 한 발을 발사할 때마다 육상에서는 3발씩 발사할 수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7발 쏠 때 육상에서 21발 썼다. 그게 로얄 살루트 21발의 유래가 됐는데 네. 이게 되게 사실은 우리가 볼 때 예포가 그냥 빵빵빵 쏜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복잡하대요. 왜냐하면 육군과 공군은 3초 간격으로 해군은 5초 간격으로 발사해야 되고 국기를 항상 개양해야 되고 수레자가 그러니까 예우를 받는 사람이 사복 착용을 한 경우 뭐 또 이제 야간에는 발사하지 않는 게 관례고 또 수레자가 거절할 때는 또 생략할 수 있고 이게 굉장히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냥 예포 발사 빵빵빵 이렇게 쏘는 게 아니라고 굉장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엄청 까다로운데요. 예포의 첫 번째 한 발은 관악음 음악이 나오잖아요. 네. 관악음의 첫 음과 동시에 발사한대요. 아하. 이러니 이게 국가 의전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거죠. 아우, 까다롭네요. 듣기만 예. 해도. 그리고 또 이번에 화제가 됐던 게 한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했던 금관이에요. 네. 이 VIP를 위한 선물도 의전적인 의미가 있죠. 제가 그래서 노킹스 시위에 나갔던 그 미국에 있는 지인들한테 한번 연락을 해봤거든요. 네. 트럼프가 금관 받았는데 어떠냐라고 했더니만 미국의 좌파들이 이재명 정권을 미워한대요. 아하. 싫어한대요. 자기들이 기껏 트럼프는 대통령이지 왕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금관 씌워줬다고 되게 싫어한대요. 네. 근데 어쨌든 뭐 이야기고 지금 원래 상당수 국가는 선물에 관한 법령 지침이 있습니다. 예. 비영리 목적으로 선물을 수령하더라도 선물 가격이 미화 약 100달러에서 200달러 사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고 아하. 또 혹시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초과 금액을 국가에 지불한 후에 개인이 뭐 소장하거나 뭐 수령 선물을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하기 때문에 네. 대부분 이제 그 귀빈을 위한 선물 준비할 때 고가 선물보다는 자국을 상징해서 선물을 마련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했는데 네. 이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걸 선물한 것이죠. 그렇죠. 또 우리나라 국립미술관에는 전현직 대통령들이 외국 지도자들로부터 받은 선물 약 4천여 점을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일성 주석이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이제 선물한 자수액자도 있고, 네. 전두환 대통령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의 산돼지 이빨 한 쌍, 이렇게 있고, 굉장히 선물이 많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고, 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인상적인 것은 자크 시라크 프랑스 전 대통령, 미국 부시 대통령에게 책을 선물했는데 네. 그때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외국인의 관찰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졌던
평이 났던 알렉시스 토크빌, 유명한 작가죠. 네.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자 1850년 판 한 질 2권을 부시 대통령이 선물했어요. 이게 지금 책 가치가 1,500만 달러 넘는 겁니다. 와,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죠. 노무현 대통령이 영국 방문했을 때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임권택 감독의 영화 취하선, 이창독 감독의 영화 박하사탕, 초록물고기 오아시스 DVD를 선물한 적이 있대요. 이게 역시 이제 우리나라 문화를 선전한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이랑 일본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와 주고받은 선물로는 어떤 게 있나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준 선물은 봄비자 바둑판과 나전칠기 자개 원형 쟁반을 선물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시진핑 주석도 바둑을 다 좋아한대요. 11년 전에 시 주석이 방한할 때 우리 정부가 바둑알을 선물했었거든요. 이번에 바둑판을 선물한 거죠. 그리고 나전칠기는 우리 전통 나전기법 만드는데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 나전칠기 되게 좋아한답니다. 예.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문방사오 세트. 문방사오 세트는 아마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외국 총장에게 선물하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도 그렇게 했고 김영삼 대통령이 했고 이번에 샤오미 15 울트라 2대를 준비했습니다. 화웨이가 아니라 샤오미예요. 화웨이가 더 좋은데.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17이 있는데도 샤오미 15를 선물했거든요. 네. 이게 바로 현존하는 스마트폰 중 카메라 성능이 가장 우수하다는 평을 받고 있고 또 특히 이 샤오미 15 안에 디스플레이가 한국 제품이라고 설명까지 합니다. 그래서 선물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농담삼아 아이 통신 보안 되냐 이렇게 물어본 거고 백도 확인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이거 외교적으로 예민한 부분인데 그러니까요. 예, 서로 재치 있게 던지고 받은 겁니다. 이 자체가 지금 중국 언론에서 이재명 대통령 센스 있다라고 막 이렇게 보도도 됐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일본 다카이치 총리는 한국의 김을 좋아한대요. 한국 화장품 좋아. 그래서 한국 김과 화장품을 선물했고 또 다카이치 총리는 이건 또 재밌는 게 이재명 대통령 고향이 경북 안동과 자매 결혼을 맺고 있는 가마쿠라에서 제작한 바둑알과 바둑알 통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의미 붙이는 거 되게 의미를 만드는데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달 28일이죠. 이날 도쿄에서는 미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이때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신임 총리랑 트럼프 대통령의 국기에 대한 경례에 대해서 일종의 해프닝이 있었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이게 보도만 일단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자야위대 의장대의 사열을 받았는데 다카이치 총리가 국기 앞에 가르치면서 대통령 안내했는데 그냥 갑자기 이렇게 휙 지나가 버렸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다카이치 총리가 그때 입을 쫙 벌리면서 놀란 장면이 화면에 잡혔거든요. 이게 인터넷 밈이 되어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저 트럼프 대통령은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예, 예전부터 느꼈는데 그런 거 아니냐는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8년 만에 나루히토 일왕을 면담했는데 기자들이 두 사람 악수하고 사진 찍을 때 나루히토 일왕에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사실 보이기에 따라서 손가락질 같이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온라인에서 왕실에 대한 예의가 부족하다 이런 왜 일본의 보수는 이런 거 가지고 분노하지 않냐? 그게 더 신기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저는 다카이치 총리가 국기 앞에 사열할 때 그 휙 지나가면서 이 인터넷 밈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 건강 별로 안 좋은 것 같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런 보도도 나오긴 했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이런 논란 중 하나가 논란이라고까지 하긴 좀 그렇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각을 했거든요. 사실 의전으로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사실은 이게 의전에 따라서 분초까지 정하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늦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의도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시진핑 중국 주석이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 도착을 하게 될 때 알파벳 역순으로 입장하게 돼 있었습니다.
마지막에서 5번째로 예정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9시 56분쯤 칼리드 아부다비 UAE 왕세자가 마지막으로 회의장에 들어가는 그건데 그때도 시진핑 주석이 안 왔어요. 이재명 대통령 그 포토월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래서 들어갔다가 다시 온다고 해서 다시 나간 겁니다. 네. 이게 사실 이 주선자가 포토월에 기다리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 시 주석이 10시 2분쯤 회의장에 입장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죠. 스타는 맨 마지막, 조용필은 맨 마지막에 나타난다. 네. 그런 것처럼 이게 차기 의장국인데다가 이게 뭐 스포트라이트 받기 위해서 이 의전인지 요거 누구도 얘기하지 않지만 맨 마지막에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또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형님이 국가다 이런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연출 아니냐. 근데 국가의전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도 그렇죠. 듭니다. 네. 결국 뭐 에이펙 회의가 의전으로 시작해서 의전으로 끝이 났는데요. 그 결과가 성공적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뭐 의전 자체로는 뭐 별 실수가 없었으니까 의전만 봐선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그래서 그런지 외신을 비롯해 정말 많은 곳에서 의전 외에도 한국 외교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근데 초반부터 핵 잠수함 추진 등 이슈몰이 하다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 중국과의 70조 원 통화사업부 체결 연장 분명히 성과가 있고요.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서 명백히 중국의 한한령 뭐 이거 박진영 위원장이 뭐 만찬에서 얘기했다고 당장 해제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2021년부터 한한령의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고 이건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또 말씀드릴게요. 네. 또 중국의 북한에 대한 자기 역할도 명확해져야 되고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디테일한 부분을 우리는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이게 명확하게 과제로 남았고요. 외교적인 언어, 세계는 어디까지나 힘의 세계인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서 힘을 제대로 발휘했습니다. 외교 제대로 잘했다라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제대로 된 의전 더 많이 잘 펼치기 바라고 그를 통해서 더 큰 외교적 승리하기를 바라봅니다. 네, 오늘은 2025 에이펙 경조 정상회의 의전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함께 들어봤고요. 다음번에 이 중국 한한령에 대한 스토리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